네, 주제 발제에서 토론이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요, 이번 주제 발제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자 네 분이십니다. 이바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 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민경 고양시 주민 참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도한 공정여행 공감만세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선희 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은 지역분님이시고요. 고도한 선생님은 이번 주제를 위해서 외부에서 와주셨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정 토론 순서는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발제자에 의한 것을 토론해 주시는데 10분간 본인의 그 토론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바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 협의회 회장님이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바다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포럼 제목이기도 한 글로벌 디아스포라 또 청년, 상생 경제라는 세 키워드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향 YMCA에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남북 상생 경제 포럼 상생으로 대동하자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현재 꽉 막힌 남북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돌파해 보려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라는 점을 내세운 것은 정말 아주 독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수세적인 느낌이고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상을 남북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은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맥을 짚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디아스포라, 즉 조선족 고려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글로벌 디아스포라를 망라하고 있는 것 역시 아주 탁월한 착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남북 문제에서 청년이 소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지껏 남북 문제에 관한 관심은 이산가족 세대나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이 된 장년 또는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청년층은 남북 문제 해결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해 갈 청년을 빼놓고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이런 점에서 청년을 남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생 경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경제하면 자본, 경쟁, 승자, 독식, 부자 등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유한한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내 자산을 불릴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만 교육받고 성장하고 생활해 온 것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철저한 경제라는 말에 상생이라는 개념을 박아 넣었으니 참으로 낯설면서 신선합니다. 이 상생 경제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복 총장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다름 아니라 상생 경제는 원시 경제 형태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공동체 권력 체제가 형성되면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파괴를 다시 막고 다시 상생 경제로 되돌려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주 좀 낯설기도 하고 참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얼개는 잘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것이 남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부디 당장은 다소 생경한 키워드들이지만 그 내용이 튼실해지고 실천적 방법이 구체화돼서 우리 민족의 수건을 해결하고 전 세계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총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그렇지만 발제문에서 아주 상생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또 폭넓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제 영역이 점점 더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어서 제가 볼 때 현실은 총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상생 경제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생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의식 개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재 우리 지구상에 저도 뭐 이 상생 경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이 상생 경제가 실현되는 예가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좀 들어주시고 그런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생 경제의 실제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부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항상 부러운 것은 말씀하셨듯이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이 독일이 통일이 되기까지 소독 정부가 일관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구권과 동독을 다루는 기본 원칙으로 존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각 정당은 어떤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서독과 동독 주민들의 역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노력 외에 주민들은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복 총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적하신 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지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구 경제 상황을 지구화된 신자유주의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논의되는 바는 이것은 결국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이런 아주 과격한 언어를 써서요. 옴니사이드, 전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항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생경제사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상생경제사를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지배적인 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 번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첫째로는
예를 한 두 가지만 든다면 조선 후기에 정다산 선생이 주장했던 여전제라든지 또는 정전제라든지 하는 것은 농민이 주체가 되는 민본주의 경제 이론을 주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실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지금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동학운동이 실제로 저항적인 전투적인 그런 운동만 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니까 이 예를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열자가 퍼졌을 때에 동학도들은 전부 다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는 그러한 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지혜인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정책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상상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지혜들이 우리 역사 안에 있는데 이 지혜들을 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맞게.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경험 또는 남미에서 시행되는 경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시행되는 경험, 아시아에서 시행되는 경험을 융합적으로 해야 우리가 실천적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는 이런 지식을 각 대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그런 지혜를 나눈다고 하면은 한반도의 독보적인 상생 경제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상생 경제 경영인, 상생 경제의 가치관, 상생 경제의 경영적 기법, 그리고 상생 경제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면은 우리는 마을 경제에서나 또는 지역 경제에서나 또는 동아시아의 폭넓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상생 경제를 100% 실현한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봉구 박사님, 어떤 노력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노력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질문 자체가 꽤 복잡한 건데 제가 몇 분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그 두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제 정당이 바뀌어도 그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정당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동서독 시민들은 통일해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냐 이 두 가지 질문 주셨죠. 사실 첫 번째 질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경우에 대북 정책을 보면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이게 대북 정책이 냉탕 온탕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비해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대동독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독일 정치의 그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택하지만 이제 독일은 의원 내각제를 택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독일의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정당이 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도 단독으로는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나치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에 과반수를 몰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아닌데 2개 이상의 정당이 연정을 해서 내각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됐지만 그 3인당이 혼자 집권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자민당과 함께 그 정부를 꾸립니다.
이 3인 자민 정부가 69년에서 82년까지 가요. 빌리 브란트가 총리하고 뒤이어서 헬무트 슈미트가 총리를 하는데 이때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이 외무부 장관을 맡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겐셔라는 외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한 18년 이상 외무부 장관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3인당 자민당 연정이 82년에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한 게 김인당이 3인당을 대신하죠. 그런데 이 김인당도 자민당과의 연정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주요 지배 정당이 바뀌었지만 이 외교 부문은 또 자민당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걸 맡으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걸 조율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독일 정치의 이제 특수성인데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동서독 주민들 간의 이제 통일운동, 기회 어떤 게 있었냐 하는 건데 서독 쪽은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미미했어요. 그리고 서독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동독을 자기들이 방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통일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없었죠. 단지 이제 서독 일부에서는 동독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동독 탈출민들을 돕는 지원 조직 같은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밑바닥을 개조해서 뭐 베를린을 갔다 온다고 핑계대고 오다가 중간에 동독 사람을 뭐 실어 나온다든가 이런 정도가 있었고요. 오히려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거는 동독 쪽이 강했죠. 그래서 1989년에 장벽이 무너집니다마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동독내의 교회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또 다른 점인데요.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정당도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거나 기독교 정당에서 활동하면 이제 제약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의 주요 자리나 그 높은 공직은 맡을 수가 없었죠. 뭐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 교회와 그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1989년에 그 라이프치히에서 촛불 시위라는 거를 여러 달 합니다. 이게 동독 사회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동독 각 지역에서 촛불 시위 나오고 여행 자유를 주장하고 하면서 이 흐름이 결국 그 장벽 붕괴로까지 이어졌죠. 이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분의 토론자님께서는 각각 토론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님께서 받아서 요약 정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민경 고향 민우의 이사이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의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두 선생님의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문화가 상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상생을 훼손하고 상생을 회복하기 위한 관점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고찰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발표에서 언급하셨듯이 서구 산업 자본주의가 모든 생명의 상생을 근원적으로 거부하고 있기에 양극화의 심화와 기후위기,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현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기초를 두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상생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관점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로 전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의 심화와 승자 독식으로 인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문화보다는 각자 도생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김용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생 경제의 기초는 많은 민이 모여 창의로운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파급력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은 생존하기도 버거워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학문과 문화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 구축하는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항일운동, 민주화, 그리고 촛불혁명과 같은 한국의 변화는 평범한 이들이 그 변화의 물결에 함께할 때 시작되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상생 경제와 한반도의 평화 역시 평범한 많은 이들이 그 변화의 물결에 동의하고 협력하여 연대할 때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디아스포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상생과 통일 또는 평화라는 개념에 더 많은 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제안 또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는 방공 포스터와 글짓기 대회를 한 축에서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축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에게 과연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통일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우리의 체제를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를 나눠주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총 33,752명입니다. 이들 중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18%였으며 차별과 무시를 당한 이유로 74.9%가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44.3%가 북한 이탈 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손꼽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5명 중 1명은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서로의 다름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봉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상대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통합의 동등한 주체로서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공감이 확보될 때 북과 남, 남과 북의 소통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독인의 80%가 통일 이후 기존 직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독인이 통일 이후 겪어야 했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사회체제로 내던져졌다가 있습니다. 통합과 통일을 나아가기 위해 변화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 하나됨의 새로운 시작,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상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구 동독 지역을 생기를 잃어버린 남은 자들의 도시라고 표현하는데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지 않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마련은 통일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며 특별히 김용복 선생님의 상생경제 네트워크 방안을 들으시고 연계되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도한 공정여행 공감만세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도환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랑 한반도의 평화 여행이라든가 청년들이 평화경제 관련돼서 창업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과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많이 배우는 자리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이 청년들도 보통 논의할 때 20대, 30대 사이를 청년이라고 하거나 지난해 시행됐었던 청년기본법상의 나이를 보면 만 19세부터 만 34세를 지금 현재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에서도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청년 그룹들이 생각들이 제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하나 하면서 느꼈던 게 흔히 1995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탄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80년대부터 94년에 탄생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두 세대 사이에 큰 경험적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1994년, 95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은 조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한국전쟁을 겪어봐서 집안 내에서 어쨌든 간에 직접 경험상의 남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경험들이 있고 그 이후 세대들이 조부모가 한국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과 한국전쟁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대들한테는. 이 경험적 차이가 그 두 청년 그룹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파트의 이제 청년 그룹들은 경험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세대는 조금 더 아날로그에 익숙하고 뒷선 세대들이 현재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익숙한 세대들이라서 감성도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는 특징인데 이 세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중학교들을 다녔었고 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수학여행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민선교육감 체제 내에서 지원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북한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등장한 상태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학 생활을 했었던 현재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윗 나이대는 대학 때 이제 북한을 경험하고 북한을 다녀오고 북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걸 할 때 응원단이 파견돼서 내려오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었던 직접 경험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북을 직간접으로 경험했었던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43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럼 현재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든가 맞고 틀리다라기보다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에 있었을 때나 남북교류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수학여행이나 관광을 가고 싶다는 것들이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세대들은 위의 선배 세대들처럼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정관념이랄까요? 편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것 중에서 평화경제 오픈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랑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시도지사협의회랑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청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3줄 정도의 평화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이 등록된 아이디어 중에 다시 추려서 선정을 한 걸 갖고 온라인으로 이제 테이블을 열어서 아이디어를 수기시킨 다음에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업개발비와 상금을 지원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제 창업시키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2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어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아이디어는 400개 정도 등록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된 아이디어 중에 창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선정된 5개 팀이 다 창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등 했던 팀은 대학교 1학년 심리학과 학생들로 구성돼서 팔도의 레시피를 갖고선 도시락 사업을 하는 데가 1등을 했었고요. 2등 팀은 현재 20, 30대 교사들과 탈북을 해서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통일교육 그 보드게임과 교보제를 개발하는 그런 아이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 세대한테는 가볍게 고민하고 가볍게 실천하고 좀 재미있고 기회이고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해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고양시구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면서 고민했었던 건데 청년들한테 이 활동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DMZ를 걷는 것들을 많이 권유를 해주십니다. 저희도 많이 걸어봤는데 제가 걸어본 결과 이게 걷기 프로그램이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벤트로 끝나는 경향성이 있어갖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걷는 프로그램이 계속돼서 지역에 일자리가 나오거나 지역 소비가 촉진이 되거나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는 형태로 설계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이 지나치게 소비되고 청년들도 걷기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 본인들이 활용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에는 그런 고려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선희 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이신 고양 IMC 이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선의라고 합니다. 그 두 분 발표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셔서 좋은 자리였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세 분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말씀들도 제가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자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남북 그리고 상생 그리고 경제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주제거든요. 따로 풀어서 생각해도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데 이 세 개를 갖다 다 묶어버렸습니다. 묶어서 남북 상생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냐면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너무너무 주제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두 분 발표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지적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그 총장님께서 김영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의 관점에서의 디아스포라인데 사실 지금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참 진행되는 이 시기에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나 이 경제와 그리고 남북 문제에 어느 정도나 그 영향을 미칠까, 특히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총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글 중에서 쓰셨던 그 발표문 중에서 민족 디아스포라의 세계사적 여정과 다양한 역사적 경험은 21세기 민족 상생 경제 구축의 커다란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에다가 결부시킬 때에는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제 유대민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일랜드 또는 이탈리아 같은 형태의 디아스포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는 조금 그 성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떠한 접점을 찾아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께 한번 그 의견을 갖다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사님께서 정봉구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막연하게 이제 독일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그 대사를 역임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갖다가 에피소드로 들려주셨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됐는데, 사실 독일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국제 정세 역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르죠. 그때하고 지금도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90년도에 통일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냉전이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제 정치의 어떤 공백기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통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반도의 통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견고하게 냉전 포스트 냉전 이후에 너무나 견고한 그 4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딱 짜여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개입되어지는, 관여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통일이 아니라 이제 공존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제가 이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국제 정세가 사실 공존을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공존을 갖다 바라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공존을 바라지 않는 세력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공존을 원하는 세력과 통일을 갖다가 원하는 세력, 이거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북한은 소멸돼야 할 존재, 북은 흡수 통일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서로가 그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나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독일의 어떤 그 경험들 속에서 분명히 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대립되어지는 대상 또는 적대 관계 속에 있는 이러한 두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통된 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깔고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디아스포라 하면 이제 대한민국 내에 이제 있는 거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되는데, 해외 거주하고 있는 20, 30대, 10대까지 하죠.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갖고 있을 것인가. 그 정체성이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의 가장 핵심 요소인데, 그 정체성을 갖다 어떻게 심어주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표출시켜낼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저도 뭐 답도 못 내고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포럼이 시작됐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인 남북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상생 문제를 갖다가 좀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식에서 접근하고 논의를 갖다가 좀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에 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발표자한 답변 이전에 오늘 4시 반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혹시 시간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게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 답변을 한 분씩 해주시겠습니다. 김용복 총장님부터 전체 총괄 답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해외 동포와의 관계가 우리로서 조금 거리가 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얘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독립운동은, 우리 그 민족 독립운동은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유학하던 YMCA 청년들이 28선언을 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살 적에 엄청난 차별을 받습니다. 언어의 차별도 받고 문화의 차별도 받고 경제적인 차별도 받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의식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사회 안에서도 상생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더구나 모국이 상생적인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이미 우리 한국의 청년 단체들은 제가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YMCA 세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기독학생 세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4년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상생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한상회, 세계 한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한상회는 지금 현재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들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의 교류 또는 우리 모국에 와서 여행을 한다든지 문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고 하고 우리 한반도 디아스포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금까지 이 점에서 뚜렷이 정부도 시민단체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보면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즉답이 나와요. 화교입니다. 화교와의 연관관계에서 지금 필리핀의 민주화 운동을 볼 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느냐. 필리핀 디아스포라가 인권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친구들을 만나도 디아스포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우리 한반도 디아스포라 북쪽에서 온 디아스포라도 있고 남쪽에서 온 디아스포라도 있습니다. 한상회도 북쪽과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한상회도 있고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는 남북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협소한 관계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상생적인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 카르스루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모이는데 거기서도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이 1984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그 종교 운동이 아까 그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독일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 서쪽에 있는 독일 교회는 동쪽에 있는 교회들과 자매 결연을 맺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년들에 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류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감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문화 페스티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하고 각 대륙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옛날 독립운동을 할 때처럼 그렇게 강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민이라고 할 때에는 피플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우리 남북한의 평화라는 상생은 민족 주체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인식이 아니라 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유럽의 EU의 정책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EU 정책이 한 4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학생 교류를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 자기 나라도 이해하지만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지식이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지금 현재는 그 EU에서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서 동문회가 생겨가지고요. 국제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난민 문제라든지 유럽에서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사례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의 디아스포라를 매개로 해서 저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이 4개국 앞으로는 남북도 물론 해야 되겠죠.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디아스포라만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현지에 있는 중국민, 일본인, 러시아인, 미국인 사람들과의 연대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결코 나쁘지 않다.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통일 논의를 할 때에 한국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국제적인 지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적인 지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나 우리 교육 당국이나 또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는 어떤 특별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양시가 평화의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의학공부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누구든지 의학을 배울 수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평을 편다고 하면 상생의 지평을 편다고 하면 아까 정 박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2만 명의 동포들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아이가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국제적인 지평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런 기회가 과거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양 YMCA가 고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적에 상생 경제라고 하는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적인 차원, 문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봉구 박사님. 예,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돼서 많이 자리 떠나셨는데 최대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답변 편의상 그 홍선희 교수님이 제기하신 문제, 우리 남한에도 아직도 북을 통일 대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런 요지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1994, 5년경일까요? 그 YS 대통령 시절입니다. 남북 관계가 막 잘 되고 김일성 주석과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얘기되다가 김일성이 갑자기 죽고, 그러면서 당시에 한국의 이 갑자기 흡수 통일론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북한 곧 무너질 텐데 뭘 북에다 공을 들이느냐. 그러니까 온탕에서 갑자기 냉탕으로 이제 확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한 독일 노 교수께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완상 장관이 그때 통일부 장관일 때인데 어떤 신문의 부탁으로 제가 이 독일 노교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라고 이분과 이제 대담을 한번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뭐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휴전선이 붕괴됐다고 치고, 그러면 휴전선이 붕괴된 다음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있느냐 그래요. 그 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휴전선이 붕괴되면 접경 지역 북한 사람들부터 우선 넘어올 텐데, 특히 이제 저희는 요 고향에 사니까 이게 서울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목이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경기 그쪽 또 경기도죠. 경기도 뭐 황해남도 이쪽, 그 중부는 철원 쪽 이쪽으로 넘어올 텐데 한국 사회가 과연 이 피난민들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만약에 한 100만 명, 북한 이 휴전선 인접 지역에 100만 명만 넘어온다고 해도 과연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뭐 길거리에 그냥 난민들 보따리짐하고 어디 노숙하고, 예를 들면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소위 흡수 통일론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무모함,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한 건데, 아직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이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그런 그 감성론, 그 대중을 선동하는 이런 쪽이 있다. 이 얘기로 우선 홍 교수님 말씀에 답으로 가늠하고요. 우리 정민경 선생님이 그 남북이 과연 통일됐을 때 북한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냐 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독일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독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에서는 서독 지역이랑 뭐 얼추 비슷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동독 지역은 농업이 위주고 대기업이, 독일의 주요 대기업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지역을 보면 농촌 지역인데다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있고, 남성들은 있지만 젊은 여성들이 거의 이 소독 지역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농촌 총각 결혼하기 힘든데 이 구동독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동독의 경우에는 과거 그래도 동유럽에서는 공업 생산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자체적인 자동차 브랜드도 갖고 있었고 중공업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통일이 되고 보니까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비교할 때 너무 낙후되고, 지금 아마 북한에서 돌아가는 산업시설을 만약에 통일이 되거나 남북 교류가 되면 남쪽이 그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기술적인 낙후도 낙후지만 그 과거 동독의 사례에서 보면 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어요. 과거 동독도. 그러니까 뭐 갈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공장 가동에 따라서 대기 오염이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나 배려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건 이렇게 훨씬 더 낙후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북한이 붕괴되던 아니면 그 하나로 통일이 될 때에 북한 지역은 거의 다가 투자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관계 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득력 있는 플랜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아직도 우리가 동독 경우를 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정민경 선생님 질문 중에 김용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생 네트워크 이런 거 관련해서 생각해 본 게 있냐 말씀하시는데, 과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동독 출신 저하고 비슷한 동년배 친구 둘을 사귀었습니다. 그 집에도 제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통일된 후에 그 직장을 다니다가 다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자가 됐는데, 뭐 거의 뭐 외부적인 소비 수준으로 보면 그냥 보통 독일 사람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동독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점이 이제 어떤 거냐면 공동체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뭐 애가 학교에서 일찍 끝나가지고 집으로 오면 봐줄 사람이, 이제 한국도 그렇고 서독 같은 경우는 봐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애가 혼자서 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과거 동독 같은 경우는 그런 공동체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애가 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부모가 없더라도 마을이 다 같이 해준다든가, 그 육아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건 과거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좋았던 게 있고, 그게 이제 공동체에 기반한 그런 것이었다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네. 제1차 남북 상생 경제 포럼에 대해서 고향 YMCA가 남북 상생 경제 청년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거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내용이 귀하고 좋은 내용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네 분의 토론자의 토론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갖고 그게 던져진 화두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고향 YMCA에서는 9월에 있을 남북 상생 경제학과를 진행할 거고요. 11월에는 국제 포럼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위해서, 포럼을 위해서 참석 발표를 해주신 김용복 총장님, 정봉구 박사님, 그리고 이바다 토론을 해주신 이바다 대표님, 정민경 위원님, 고도한 대표님, 홍선희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의 귀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셨고, 오늘 던져진 화두가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그 나라의 국가 발전과 또 남북 그 통일의 화합의 전초기지인 고향 YMCA 고양시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한 유튜브에서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고향 YMCA에서 개최한 남북 상생 경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